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37번째 자른다이스 그리고 자른다이스. 만약 내가 지켜야 할 비밀이 내 것이었더라면 우리가 오래 함께 있기도 전에 에이다에게 털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심각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심지어 보호자에게조차 말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였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애정에 감사하며 그 일을 하려는 충동이나 격려가 필요 없었다. 어머니가 잠들고 모든 것이 고요할 때면 어머니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밤을 슬프게 만들기도 했지만 나는 다시는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않았다. 에이다 덕분에 나는 예전의 나를 되찾았다. 물론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고 지금 당장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말이다. 첫날 저녁 이다 씨가 우리 일 때문에 가족이 집에 있냐고 물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저께 숲에서 데들록 부인이 제게 말을 건넸으니까요. 에이다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을 때 제가 친절하고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대답했을 때 그리고 에이다 씨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위엄있고 차가운 분위기를 언급했을 때 저는 더욱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무의식적으로 데들록 부인이 런던에서 다른 지방의 큰 저택을 방문하러 가는 길에 그 집에 이틀 밤만 묵었고 우리가 그녀를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앞에서 본 후 이른 아침에 떠났다고 말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찰리는 작은 항아리에 대한 속담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찰리는 제가 한 달 동안 들었을 것보다 더 많은 말과 행동을 하루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손 씨 댁에서 한 달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애완동물이 그곳에 온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원사가 꽃에 물을 주는 것을 돕고 촛불을 켠 어느 날 저녁 찰리가 이이다의 의자 뒤에 매우 중요한 태도로 나타나 신비롭게 저를 방에서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아, 괜찮으시다면요. 아가씨. 찰리가 눈을 동그랗고 크게 뜨고 속삭이며 말했다. 데들록 암즈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찰리, 내가 말했다. 내가 술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찰리가 대답하며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작은 앞치마띠를 두 손으로 꽉 잡은 채 말했다. 그녀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을 즐길 때 항상 이렇게 했다. 하지만 신사분이시네요.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칭찬이야? 찰리. 그렇습니다. 아가씨. 찰리가 대답했다. 그녀의 문법 교육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다지 빠르지는 않았다. 그럼 찰리, 당신은 어떻게 메신저가 되셨나요? 저는 전령이 아닙니다. 아가씨. 어린 하녀가 대답했다. 더벌류. 그루블이었어요. 아가씨. 그럼 더벌류. 그루블은 누구죠? 찰리. 그러블 씨. 아가씨. 찰리가 대답했다. 모르세요. 아가씨. 더벌류. 그러블이 지은 데드로 감즈입니다. 찰리는 마치 천천히 표지판의 철자를 읽듯 말했다. 네, 집주인. 찰리. 네, 아가씨. 죄송하지만 그 부인은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발목이 부러져서 다시 붙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인의 오빠는 철창에 갇힌 톱질꾼이시죠. 아가씨, 사람들은 그가 맥주만 마시고 죽을 거라고 예상해요. 찰리가 말했다. 무슨 일인지도 몰랐고 이제 쉽게 불안해지니 혼자 이곳에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찰리에게 보닛과 베일, 쇼를 빨리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쓰고는 작은 언덕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보이손 씨의 정원만큼이나 제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루블 씨는 아주 깨끗한 작은 선술집 문 앞에 셔츠 차림으로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오는 것을 보자 그는 두 손으로 모자를 벗어 마치 철제 그릇처럼 무거워 보였다 들고 모래가 깔린 통로를 따라 그의 가장 좋은 응접실로 나를 앞서갔다. 깔끔한 카펫이 깔린 방에는 식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캐롤라인 여왕의 책판화, 조개 껍데기 몇 개, 꽤 많은 찻쟁반, 유리 진열장에 담긴 박제 말린 생선 2마리, 그리고 천장에는 이상한 달걀 하나와 이상한 호박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루블 씨를 얼굴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종종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호감 가는 인상의 뚱뚱한 중년 남성으로 모자와 장화 없이 벽난로 옆에 앉아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고 교회에서가 아니면 코트를 입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촛불을 끄고 촛불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려고 조금 뒤로 물러선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글을 보냈는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때 맞은편 응접실 문이 열리고 귓가에 익숙한 몇몇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멈췄습니다. 빠르고 가벼운 발걸음이 제가 있는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앞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바로 리처드였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그가 말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그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진솔해서 그의 형제 같은 인사에 처음 놀라면서도 기뻤고 예의자의 안녕을 전할 숨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내 생각에 딱 맞는 답이군. 언제나 똑같은 그 소녀 말이야. 리처드가 말하면 알을 의자로 데려가 옆에 앉았다. 나는 베일을 올렸지만 아직은 올리지 않았다. 언제나 똑같은 사랑스러운 소녀예요. 리처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말했다. 나는 베일을 모두 쓰고 리처드의 소매에 손을 얹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친절한 환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말했습니다. 특히 내가 병중에 내린 결심을 그에게 전했기 때문에 더욱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리차드가 말했다. 당신보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거든. 그리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리처드.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존 자엔다이스에 대해 곧바로 언급하셨으니 리처드가 말했다. 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럼 저는 바로 기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주제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자네, 잘 생각해봐. 자네 말이야. 저는 자른다이스 씨나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가 이런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보고 괴로웠고 그도 그것을 알아챘다. 음, 리처드가 말했다.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당신을 품에 안고 당신 별장에 조용히 나타나서 매력적인 사촌에게 깜짝 선물을 하고 싶어요. 존 자엔다이스에 대한 당신의 충성심이 그걸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리처드.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의 집에서 진심으로 환영받을 거라는 걸 알죠. 당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진심으로 환영받을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작은 아씨들이 하는 말 같군. 리처드가 쾌활하게 소리쳤다. 나는 그에게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아, 난 충분히 좋아. 리처드가 말했다. 괜찮아. 다른 어떤 것보다 잘해. 한동안은 말이지. 내가 자리를 잡으면 신경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팔아치울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귀찮은 일 따위는 신경 쓰지 마. 정말 젊고 잘생겼고 모든 면에서 플라이트 양과는 정반대였다. 그런데도 그를 스쳐 지나가는 흐릿하고 간절하고 찾는 눈빛은 정말 그녀와 똑같았다. 리차드는 저는 지금 휴가를 받아 도시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물론, 그래,
긴 휴가 전에 내내 법원 관련 일들을 돌보러 달려갔어. 리처드가 무심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드디어 근 낡은 양복 때문에 우리도 빙빙 돌기 시작했군. 약속할게. 당연히 내가 고개를 저었죠.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유쾌한 주제는 아니군요. 리처드는 아까와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자. 푸, 가자. 누가 나와 함께 있겠나? 제가 들은 목소리가 스킨폴 씨의 목소리였나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제게 큰 도움을 주는 아이예요. 정말 매력적인 아이예요. 리처드가 함께 내려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사랑스러운 늙은 아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스킨폴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늙은 아기는 그에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었고, 그는 그 사랑스러운 늙은 아기에게 우리를 보러 꼭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늙은 아기도 직접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비열한 지출은 말할 것도 없고 금보다 3배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정말 쾌활한 친구입니다. 세상 물정에 얽매이지 않고 싱싱하고 풋풋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킨폴 씨가 리처드에게 비용을 지불받았다는 사실에서 그가 세상 물정에 박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들어와 우리 대화의 흐름을 바꾸었다. 그는 나를 보고 반했고 6주 동안 나 때문에 간헐적으로 기쁨과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고 내 호전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세상에는 성과 악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아플 때 건강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비가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시가 비단 스타킹을 신은 자신의 살과 피에 만족해야 할지 아니면 뒤가 나무 의족을 신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서머슨 양, 우리 친구 리처드가 왔습니다. 스킨폴 씨가 말했다. 미래에 대한 가장 밝은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궁궐의 어둠 속에서 그 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말 즐겁고 영감을 주고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에는 판과 님프들의 상상 속 피리 소리와 춤으로 숲과 고독이 양치기에게 기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지금의 양치기, 우리의 목동 리처드는 운명의 여신과 그녀의 행렬이 판사석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칙칙한 법정을 밝게 비춥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어떤 엉뚱하고 오르렁거리는 녀석이 내게 이런 법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가 다 무슨 소용인가? 어떻게 그걸 옹호하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대답했다. 투덜거리는 친구여, 나는 그것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들은 나에게 매우 마음에 든다. 내 친구이자 젊은 목동이 있는데 그는 그것들을 내 순진함에 매우 매혹적인 무언가로 바꾸어 놓는다. 나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적인 투덜거리는 당신들 사이에서 어린아이일 뿐이고 당신이나 나 자신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리처드가 이보다 더 나쁜 친구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올바른 원칙과 목적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매혹적인 방종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태도, 모든 원칙과 목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세상 물정에 밝으면서도 가족의 불행에 대한 비참한 회피와 논쟁을 곱씹어야 했던 나의 보호자 같은 사람이 스킨폴 씨가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큰 위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겉보기처럼 꾸밈 없는 것도 아니고
스킨폴 씨의 게으른 행동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덜 힘들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두 분 다 저와 함께 걸어오셨고 스킨폴 씨는 우리를 정문에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는 리처드와 함께 살며시 안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헤이다. 당신을 만나러 신사분을 모셔왔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놀란 기색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몹시 사랑했고 그도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촌으로서만 만난다는 건 아주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내 의심이 점점 더 사악해지는 것 같아 거의 불신할 뻔했지만 리처드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몹시 존경했다. 누구든 그랬을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그는 그녀가 내 보호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존중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영향이 여기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생각. 그가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일에서도 최선의 진실과 진심을 다하기를 자엔다이스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불행이 없었다면 리처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이제 영원히 알 수 없겠지. 그는 에이다에게 아주 순진한 어조로 자신이 에이다에게 자신은 생각하기에 너무 암묵적이고 비밀스럽게 받아들인 조건을 은밀하게 파헤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녀와 나를 만나고 자른다이스와 맺은 현재 자신의 조건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늙은 아기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할 테니 그는 아침에 약속을 잡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와 거리낌 없이 대화하며 마음을 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7시에 공원에서 그와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킨폴 씨가 나타나 1시간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특히 어린 코아빈스 찰리라는 뜻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고 가부장적인 어조로 그녀에게 모든 사업을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지께 맡겼으며 그녀의 남동생 중 한 명이 같은 직업을 갖기 위해 서두른다면 여전히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그물에 걸려들고 있어요. 스킨폴 씨는 와인과 물 한 잔을 마시며 우리를 활짝 웃으며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처럼 혹은 선박회사처럼 돈을 받고 구출되고 있어요. 누군가 항상 저를 위해 그 일을 해줘요. 아시다시피 저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해줘요. 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치르레기처럼요. 저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대답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건배합시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리처드는 아침에 조금 늦었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기는 맑고 이슬이 맺혔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었고 양치식물과 풀, 나무의 반짝임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숲은 어제보다 20배는 더 풍요로워진 듯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밤에 숲이 잠든 듯 고요해 보이던 그 시절, 자연은 아름다운 나뭇잎 하나하나의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그날의 영광을 위해 평소보다 더 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리처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소송으로 인한 소란이나 불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말이야, 아가씨. 리차드가 말했다. 일상이 정리되면 여기로 내려와서 쉬려고요. 지금은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물었다. 지금 당장 쉬는 것에 대해서는 리처드가 말했다. 혹은 지금 당장 아주 확실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간단히 말해서 그건 불가능해. 적어도 난 못해. 왜 안 되겠어요? 내가 말했다. 왜 안 되는지 알잖아, 에스더.
만약 내가 미완성 집에 살고 있다면 지붕을 얹었다가 뜯어낼 수도 있고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허물거나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든 다음 달이든 내년이든 쉬거나 정착하기가 힘들 거야. 나도 그래, 지금. 우리 구혼자들에게는 지금이 없어. 어젯밤에 어두워진 모습을 다시 보니 내 불쌍한 작은 방랑 친구가 장황하게 늘어놓던 그 매력에 거의 넋을 잃을 뻔했다. 그 안에 죽은 그 불행한 남자의 그림자도 있었다는 생각이 끔찍했다. 사랑하는 리차드. 내가 말했다. 이건 우리 대화의 시작이 잘못됐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더든 여사님. 그리고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란다. 리처드. 가문의 저주에 희망이나 기대를 걸지 말라고 너에게 경고한 것도 내가 아니었단다. 존 잔다이스 얘기로 돌아가는군. 리처드가 초조하게 말했다. 좋아. 조만간 그에게 다가가야 해. 그는 내 말의 핵심이고 그것도 즉시 하는 게 좋겠지. 사랑하는 에스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가 있어? 그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는 걸. 그리고 내가 소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에게는 아주 좋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니. 아, 리처드. 내가 반박했다. 당신이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그의 지붕 아래에서 살고 그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웃 딴 곳에서조차 그런 하찮은 의심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마치 타고난 관대함이 비난의 칼날을 꿰뚫는 듯 얼굴을 붉혔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아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에스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겠지. 내가 나이 들어서 좀 부족한 사람이라 의심과 불신을 느끼는 건 당연해. 저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보다 더 확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귀여운 아가씨구나. 리처드가 쏘아붙였다. 그리고 너처럼 나도 위로가 되니까. 이 모든 일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어야 했는데 기껏해야 나쁜 일인데 너한테 말할 필요도 없잖아. 난 완벽하게 알아. 내가 말했다. 나도 알아. 리처드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너도 알다시피 그런 오해는 내 본성에 어긋난다는 걸. 그리고 너처럼 나도 무엇인 내 본성을 바꾸는지 잘 알아. 자, 누나, 자. 리처드가 조금 더 쾌활하게 말했다. 어쨌든 나한테 공평하게 대해야 해. 내가 그런 영향을 받는 불운을 겪었다면 그도 마찬가지야. 내가 조금은 뒤틀렸다면 그도 조금은 뒤틀렸을지도 몰라. 이 모든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그가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분명 명예로운 사람이야. 하지만 그건 모두를 오염시키는 거야. 너도 알잖아.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 50번은 들었잖아. 그럼 왜 그가 피해야 하지? 그 이유는 내가 말했다. 그는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는 단호하게 자신을 그 집단에서 멀리했기 때문이야. 리처드. 아, 왜냐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리처드가 활기차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얘야. 하지만 그런 겉으로 보이는 무관심을 유지하는 게 현명하고 허울 좋은 일일지도 몰라. 그러다 보면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자기 이익에 대해 소홀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요점들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여러 가지 편리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어. 나는 리처드에게 너무나 연민을 느껴 더 이상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심지어 눈빛 하나로도 후견인이 그의 잘못을 너그럽게 대했던 모습과 그가 얼마나 원망 없이 그 잘못을 이야기했는지가 떠올랐다. 에스더, 리처드가 말을 이었다. 내가 존 자엔다이스에게 음흉한 비난을 퍼붓기 위해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 난 그저 내 변명을 하러 왔을 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아주 잘 됐고
우리는 아주 잘 지냈어. 이 소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내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기 시작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지. 존 자엔다이스도 에이다와 내가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그 불쾌한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그녀에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 자, 애쓰어. 난 그 불쾌한 행동을 고칠 생각이 없어. 존 자엔다이스에게 그 불공평한 타협 조건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야. 그가 지시할 권리가 없잖아. 그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내 권리와 에이다의 권리를 지켜야 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고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 불쌍한 리처드. 그는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의 얼굴, 목소리, 태도에서 그 생각이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아시겠죠?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은밀하게 논쟁하기보다 든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의 후위와 보호에 감사드리며 그는 그의 길을 가고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사실 우리의 길은 같지 않습니다. 논쟁 중인 유언장 중 하나에 따라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확립되어야 할 유언장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하며 그럴 기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처드, 자네에게서 자네의 편지에 대해 배울 필요는 없네. 내가 말했다. 자네 편지에 대해 이미 한 번도 기분 나쁘거나 화난 말 없이 들었었지. 정말요. 리처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모든 비참한 사건 속에서도 그가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에스더, 제 의견이 당신에게는 매우 가혹하게 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이다에게 말하면 당신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처럼 사건을 파헤쳤다면, 제가 켄지대에 있을 때처럼 서류에 몰두했다면, 그 사건에 얼마나 많은 혐의와 반소, 의혹과 교차, 의혹이 쌓여 있는지 알았다면, 당신은 제가 비교적 온건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많은 서류들 중에 진실과 정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리처드, 이 사건에는 진실과 정의가 어딘가에 있어요. 에스더, 아니면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 리처드가 성급하게 말했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내야 해. 예이나에게 뇌물을 주고 입을 다물게 하는 건 그걸 밝히는 방법이 아니야. 자네는 소송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지만 존 자엔다이스도 소송이 변했으며 이 소송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했지. 그렇다면 내가 이 소송을 종식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결심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더 큰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리처드, 이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많은 실패 덕분에 어려움이 덜어졌어. 영원히 지속될 순 없어. 리처드가 격정적인 분노를 담아 대답했고 그 분노는 다시 한번 내게 그 마지막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저는 젊고 진지하며 열정과 결단력이 여러 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반쯤만 헌신했을 뿐이죠. 저는 그 일에 헌신합니다. 제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아, 리차드, 얘 훨씬 더 나빠. 훨씬 더 나빠. 아니, 내 걱정은 하지 마. 그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넌 착하고 현명하고 조용하고 복받은 아이야. 하지만 넌 선입견이 있잖아. 그래서 난 존 잔다이스에게로 가. 내 착한 에스더. 존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이였을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사이가 아니었어. 분열과 적대감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표현인가요? 리처드. 아니요. 그런 말 아닙니다. 제 말은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부자연스러운 관계에 몰아넣고 자연스러운 관계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재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제가 존 제엔다이스에 대해 착각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면 제 머리가 더 맑아질 수 있고 그러면 오늘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하고 그에게 배상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 상상의 시간으로 미뤄졌다. 모든 것이 그때까지 혼란과 유부단 속에 갇혔다. 자,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여. 리처드가 말했다. 내 사촌 에이다에게 내가 존 자엔다이스에게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고집센 게 아니라 내 뒤에는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이다가 사촌 존을 매우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네를 통해 그녀에게 내 자신을 알리고 싶다. 자네는 내 행동을 달래줄 거라는 걸 알고 있네. 비록 자네는 내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이 말을 하는 동안 망설였던 리처드가 말했다. 이다처럼 속마음을 털어놓는 여자에게 이렇게 소송하고 논쟁하고 의심하는 사람으로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에게 마지막 말이 그가 지금까지 한 어떤 말보다 자기 자신과 더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래, 리처드가 인정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하게 처신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에게 에이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이게 전부냐고 물었다. 그렇지 않아요. 리차드가 말했다. 존 자엔다이스 잔 제이어 앤디 와이시가 평소처럼 제 편지에 답장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는 릭이라고 부르며 제 의견을 반박하려 했고 그 의견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 좋지만 사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에이다에게 제가 지금 그녀를 자주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제 이익뿐 아니라 그녀의 이익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둘은 완전히 같은 처지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떠도는 소문을 듣고 제가 경솔하거나 경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항상 소송이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항상 그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되었고 제가 취한 조치를 취했기에 저는 존 자엔다이스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다 에이더는 아직 법원의 보호 대상이므로 아직은 그녀에게 약혼을 갱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되면 저는 다시 제 자신이 될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그랬던 것 같군. 자네가 사려 깊은 태도로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해준다면 자네는 내게 아주 훌륭하고 친절한 도움을 주는 셈이네. 사랑하는 에스더. 그리고 나는 더 큰 힘으로 자른다이스에게 머리를 내리치겠네. 물론 블리크 하우스에서는 비밀을 요구하지 않네. 리처드, 내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크게 신뢰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약,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할 수 있을 거야. 마치 그의 인생에 다른 게 없는 것처럼 그의 모든 경력과 성격이 한 가지 색으로 물들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리처드, 그럴 것 같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누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당신도 그럴 수 있겠죠. 당신은 자신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에스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소. 또 빚졌어. 물론이죠. 리처드는 내 단순함에 놀라며 말했다. 물론이죠.
여야, 물론이지. 난 돈 없이는 그렇게 완벽하게 일에 몰두할 수 없어. 에이다와 내가 유언으로 무언가를 받았다는 걸 내가 잊었거나 어쩌면 내가 모를지도 몰라. 그건 더 큰 액수와 더 작은 액수 사이의 문제일 뿐이야. 어쨌든 난 목표 안에 있을 거야. 정말 다행이야. 내 훌륭한 딸아. 리처드는 내 모습이 꽤 재밌다는 듯이 말했다. 괜찮을 거야. 잘 해낼 거야. 얘야. 그가 처한 위험을 너무나 깊이 느껴서 이다의 이름으로, 보호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 이름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열렬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에게 그 위험을 경고하고 그의 실수를 지적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제 말을 인내심과 온화함으로 받아들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모두 그에게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의 정신이 딴 데 팔려 보호자의 편지를 받아들인 것을 생각하면 저는 에이다의 영향력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다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침 식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이다에게 앞으로 할 이야기를 준비시켜주고 리처드가 자신을 잃어가며 온몸을 흐더지게 될까봐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에이다도 매우 불행했지만 리처드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에이다에게 이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촌에게 에스더가 오늘 아침 당신이 한 말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한 말을 제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전하고 당신이 언젠가는 우리 사촌 존에게 의도치 않게 그토록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깊이, 깊이 슬퍼할 때 그가 진실과 성실, 그리고 선함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촌,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불행을 쌓아두고 있는 건 어쩌면 저를 위해서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혹은 당신이 하는 일이 저를 많이 생각하게 한다면,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둘 다 태어나면서 겪었던 그 그림자의 영원히 등을 돌리는 것만큼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사랑하는 리처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둘을 고아로 만들었던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혐오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영원히 놓아주세요. 이쯤 되면 우리는 그런 일에는 아무런 좋은 것도 희망도 없으며 슬픔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촌, 당신이 아주 자유롭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될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든 당신의 운명을 따라 멀리 멀리 나아가 당신이 행복하게 의무를 다하고 선택한 길을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아주 부유해지거나 심지어 부유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몇 년 동안 미루고 걱정하며 다른 목표에 무관심했던 당신의 모습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에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촌. 당신은 가장 애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에이다. 이 편지 덕분에 리처드는 곧 우리에게 왔지만 그에게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우리가 기꺼이 시험해 볼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줄 테니 두고 보자.
그는 마치 이이다의 다정함에 만족한 듯 활기차고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한숨을 쉬며 이 편지가 그의 마음에 그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들이 그날 우리와 함께 머물 예정이었고 다음 날 아침 마차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나는 스킨폴 씨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노렸다. 야위 생활이 내 앞길을 막았기에 나는 리처드를 격려하는 데에는 책임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책임감이라고요. 서머슨 양. 그는 아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한 번도요. 아시죠? 서머슨 양. 그는 주머니에서 은화한 웅큼과 하프 펜슬을 꺼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 돼요. 셀 줄도 모르고요. 4펜스, 9펜스라고 부르든 4파운드 9펜스라고 부르든 사람들은 제가 그보다 더 빚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선량한 사람들이 허락하는 만큼 빚을 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제가 왜 멈춰야 하죠? 해럴드 스킨폴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책임이라면 저는 책임입니다. 그가 다시 돈을 넣고 세련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너무나 편안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언급하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은 마치 그가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자, 당신이 책임감을 언급하니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처럼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게 책임감의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서머슨 양, 당신이 중심이 되는 이 작고 질서 있는 체계 전체를 완벽하게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사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그 이후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그가 리처드의 말을 확인하고 그때까지 품고 있던 낙관적인 견해를 확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계속 말했다. 기꺼이요. 그가 반박했다. 할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서머슨 양, 저는 기교가 없고 변장도 할 줄 모릅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웨스트민스터 홀을 지나 행운을 좇는 공중 행렬을 이룬다면 저는 가야 합니다. 그분이 스킨폴, 춤에 동참하세요. 라고 하신다면 저도 동참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리차드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을 거라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킨폴 씨가 대답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가 상식과 어울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주름이 많고 엄청나게 실용적인 사람이고 모든 주머니에 10파운드 지폐를 위한 잔돈을 넣고 손에는 줄이 그어진 장부를 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징수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 우리의 사랑하는 리처드는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며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린 새싹처럼 시로 가득 차 이 존경받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앞에 황금빛 전망이 보여 아주 밝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즐거워. 자, 이제 풍경을 뛰어넘어 그곳으로 가자. 존경받는 동료는 줄자 있는 장부로 그를 즉시 쓰러뜨렸다. 그는 문자 그대로 산문적인 어조로 그런 건 없다고 말하며 수수료, 사기, 말털 가발, 검은 드레스에 불과하다고 보여준다. 이제 당신도 알다시피 이게 고통스러운 변화라는 걸 어느 정도는 분별력이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불쾌하다. 나는 그럴 수 없어. 줄자 있는 장부도 없고 내 글에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 나는 전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존경받고 싶지도 않아. 어쩌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서 나는 조금 앞서 있는 에이다와 리처드에게 합류하자고 제안했고 절망에 빠진 스킨폴 씨를 포기했다. 그는 오전 중에 대저택에 갔다가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가족 사진을 엉뚱하게 묘사했다. 그는 되도록 부인들 중에는 불길한 양치기들이 죽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놈들이 있어서 평화롭게 죽은 놈들이 그들의 손에는 공격 무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버끄럼과 화약으로 양떼를 잔혹하게 돌보고 다른 부족의 족장들이 전투 분장을 하듯이 평민들을 겁주기 위해 반창고를 붙였다. 전투, 솟아오른 지뢰,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연기, 번갯불, 불타는 마을, 그리고 요새를 공격하는 놈들이 모두 말의 두 뒷다리 사이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은 되도록이 그런 사소한 일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가 묘사한 종족 전체는 생전에 분명히 그가 박제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존재였다. 즉 유리알 같은 눈을 가진 큰 무리가 다양한 나뭇가지와 횃대에 가장 승인받은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매우 옳고 움직임이 전혀 없으며 항상 유리 케이스에 들어 있었다.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리처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낯선 사람을 만나러 달려갔을 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맙소사, 스킨폴 씨가 말했다. 볼스, 우리는 그 사람이 리차드의 친구냐고 물었습니다. 친구이자 법률 자문가입니다. 스킨폴 씨가 말했다. 서머슨 양, 상식, 책임감,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이 모든 것을 갖춘 모범적인 사람을 원한다면 볼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리차드가 그런 이름을 가진 신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법적으로 어린 시절을 벗어나자 스킨폴 씨가 대답했다. 우리의 대화 친구 켄지와 헤어지고 제 생각에는 볼스와 친해졌죠. 사실 제가 그를 볼스에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가 그랬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람을 오래 알고 계셨나요? 에이다에게 물었다. 볼스요. 친애하는 클레오 양. 저는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몇몇 신사분들과 그런 식의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는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제 표현으로는 절차를 밟았다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 저를 데려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군가가 개입하여 돈을 지불했는데 금액은 4펜스였습니다. 파운드와 실링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4펜스로 끝난 건 확실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누구에게든 4펜스를 빚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모았습니다. 볼스가 제게 소개를 부탁했고 저는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는 솔직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볼스가 저에게 뇌물을 준 걸까요? 원가를 주면서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5파운드 지폐였나요? 아시겠어요? 아마 5파운드 지폐였을 겁니다. 리처드가 흥분한 상태로 돌아와 서둘러 볼스 씨를 묘사하는 바람에 그 문제에 대한 그의 추가 논의는 무산되었다. 볼스 씨는 창백한 얼굴에 차가워 보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얼굴 곳곳에 붉은 뾰루지가 피어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5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어깨가 높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했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장갑을 낀 채 턱까지 단추를 채운 그의 모습은 리처드를 바라보는 그의 생기 없는 태도와 느리고 고정된 시선만큼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씨들, 볼스 씨가 말했다. 이제 보니 그의 말투가 더욱 내성적이었다. 카스툰 씨와 협의해서 총장 신문에 사건 기사가 실릴 때마다 항상 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어젯밤 기사 마감 후 재석이 한 명이 예상치 못하게 내일 신문에 실렸다고 알려줘서 오늘 아침 일찍 마차에 올라타서 그분과 상의하러 갔습니다. 그래,
리처드가 얼굴이 붉어지며 에이다와 나를 의기양양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옛날처럼 느리게 가는 건 아니잖아. 이제 빙빙 돌면서 가는 거야. 볼스 씨, 우체국까지 갈 사람을 고용해야 해. 오늘 밤 우편물을 받아서 우체국으로 가야 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볼스 씨가 대답했다. 저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리처드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데드록에 가서 여행 가방을 메고 기그나 쉐즈 롱쉐이즈롱 같은 걸 주문하면 출발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을 거야. 차 마시러 다시 올게. 이이다 사촌, 내가 없을 때 애쓰더라. 볼스 씨 좀 봐줄래? 그는 흥분과 서두름으로 곧장 떠나버렸고 곧 저녁 어스름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남은 우리는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카스톤 씨가 내일 꼭 오셔야 합니까? 선생님, 내가 물었다. 뭔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아가씨. 볼스 씨가 대답했다. 그럴 수 있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다와 나는 그가 떠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실망만 했을 뿐이다. 카스톤 씨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볼스 씨가 말했다. 고객이 자신의 원칙을 정하고 그것이 부도덕하지 않다면 제가 그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사업에 있어 정확하고 투명하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엠마, 제인, 캐롤라인, 세 딸을 둔 호라비입니다. 제 바람은 달들에게 좋은 이름을 남기도록 삶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아가씨.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길로 걸어가면서 그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며 그곳의 주요 매력을 열거했다. 정말요. 볼스 씨가 말했다. 저는 톤튼 계곡, 즉 그의 고향에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나는 볼스 씨에게 시골에서 살고 싶은지 물었다. 아가씨,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네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요. 제 자신만 생각해 본다면 시골 생활에 의지하고 싶을 정도예요. 특히 사업 때문에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고, 특히 제가 가장 어울리고 싶었던 여성 모임에도 거의 나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세 딸, 엠마, 제인, 캐롤라인,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지 때문에 이기적인 짓을 할 여유가 없어요. 102세. 돌아가신 사랑하는 할머니를 더 이상 부양할 필요는 없지만 방앗간을 계속 돌릴 만큼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의 내면적 말투와 생기 없는 태도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제 딸들에 대해 언급한 건 양해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딸들은 제 약점이거든요. 불쌍한 딸들에게 좋은 이름뿐 아니라 약간의 독립성도 남겨주고 싶어요. 이제 보이손 씨 댁에 도착했습니다. 차 테이블이 모두 준비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초조하게 들어와 곧장 서둘러 볼스 씨의 의자에 기대어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볼스 씨는 큰 소리로, 아니, 어쩌면 그가 어떤 일에 대해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운전 좀 해주시겠어요?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 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스킨폴 씨는 이미 지불된 두 곳을 아침까지 맡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다와 저는 리처드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와 헤어지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스킨폴 씨는 데들록 암즈에 남겨두고 밤낮은 애들이 모두 떠난 후에 잠자리에 들겠다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리차드의 기운이 넘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우리는 모두 마을 위에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등불을 든 남자가 창백하고 수척한 말에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리처드는 얼굴에 홍조와 불꽃, 웃음으로 가득 차 고삐를 쥐고 있었고, 볼스 씨는 검은 장갑을 끼고 단추를 꽉 채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먹이를 보고 매료시키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따뜻하고 어두운 밤, 여름의 번개, 생울타리와 키 큰 나무들로 막힌 먼지 쌓인 길, 귀를 쫑긋 세운 앙상한 말, 그리고 제른다이스로 달려가는 그 모든 장면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은 그날 밤 내게 이렇게 말해줬어. 리처드가 그 이후로 번영하든 망하든, 친구가 되든 버림받든,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차이를 가져올 뿐이라고. 그가 변함없는 한 사람의 사랑이 필요할수록 그 변함없는 마음은 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현재의 잘못 속에서도 그녀를 생각하면 그녀는 항상 그를 생각한다고. 그에게 헌신할 수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의 기쁨을 돌볼 수 있다면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나요? 나는 앞의 길을 따라 바라보았다. 거리는 이미 짧아지고 여행의 끝이 점점 눈에 띄었다. 법원의 소송과 해변으로 떨어진 잿빛 과일의 죽은 바다 위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듯했다. 다음 영상에서 38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